안녕하세요.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입니다. 오늘은 리즈 유나이티드와의 더비 매치에서 나타난 양팀의 전술 접근 방식과 유나이티드가 대승을 거둘 수 있었던 전술적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16년 만에 치러지는 리그에서의 더비 매치, 박싱데이 빡빡한 일정 속에서 치러지는 특수성, 광인 비엘사 감독이 잘 조직해놓은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매력적인 축구라는 팀과의 경기. 이 경기를 솔직할 수 있는 수많은 표현은 경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경기가 얼마나 소모적인 방식으로 치러질지, 또 그 과정에서 발생할 시즌 운용의 손실은 얼마나 클지 여러모로 걱정하게 만드는 요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패를 까본 로즈 더비는 유나이티드의 6대2 대승으로 손쉽게 마무리되었고, 분명 치열하긴 했지만 소모적이진 않게 전술적인 승부가 오가고 서로가 자신들의 축구로 그 색깔을 뚜렷하게 보여주는 매력적인 경기로 마무리되었죠. 그러나 단순히 결과만 놓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기 전반에 걸쳐서 양팀 감독들이 보여준 전술 승부와 그것이 현대 축구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고려할 때 이번 경기는 현대 축구 전술의 교보제라고 보아도 좋을 정도로 충분한 가치를 지니는 명승부였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번 경기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맨투맨 마킹, 즉 대인 압박과 조날 마킹, 공간 압박 시스템이 각각 어떤 이점이 있고 어떤 약점이 있는지에 있었습니다. 소샤르와 비엘사 두 감독은 각자의 색깔과 스타일을 살려 서로의 약점을 공략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고, 그것이 경기를 단순한 더비 매치가 아니라 역사에 남을 만한 명경기로 남게 하였죠. 다만 아쉬웠던 부분은 리즈의 전력에 누수가 컸다는 것이었습니다. 리즈의 경우 주전 센터백 로빈 코우, 서브 센터백 아담 포쇼, 디에고 요렌테가 모두 부상으로 스쿼드에서 이탈하면서 실질적으로 가용한 센터백 자원이 리암 쿠퍼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다 보니 최근 경기들에서 사이드백 출신인 루크 아일링을 센터백으로 기용하고 유망주들을 교체 선수로 활용하는 등 이 대신 잇몸으로 버티는 경기 운용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경기를 포함한 리즈의 최근 3경기 선발 명단은 단 한 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같았죠. 안 그래도 체력적인 여파가 큰 박싱데이 상황에서 특히 체력을 많이 쓰는 축구라는 리즈의 스쿼드 뎁스 문제까지 터지며 주전들이 계속 나서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 중원의 엔진 역할을 맡아줘야 할 칼빈 필립스나 마테우시 클리어 같은 선수가 부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과 치열했던 전술 공방전에도 불구하고 승부에 추는 유나이티드 쪽으로 비교적 빠르게 넘어올 수 있었는데요. 유나이티드 팬으로서는 분명 좋은 결과였지만 한 사람의 축구팬 입장에서는 역시 아쉬운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유나이티드는 분명 이길 자격이 있었지만 리즈의 축구 역시 매우 매력적이었습니다. 만약 지금이 박싱데이 상황이 아니고 리즈 선수들의 컨디션이 좋았다면, 부상으로 인한 전력 누수가 없었다면 충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매우 훌륭한 축구였죠. 비엘사 감독이 결과적으로 크게 지긴 했지만 경기 내내 자신의 색채를 보여주면서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하였던 만큼 다음의 맞대결은 더욱 기대해볼 만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본격적으로 양팀의 전술적인 분석으로 넘어가면 유나이티드는 이번 경기에서 4-2-3-1 포메이션을 내세웠습니다. 프레드와 맥토미니가 지난 경기에서 휴식을 취한 만큼 선발 명단에 드는 것은 쉽게 예상 가능한 부분이었고, 카바니가 갓 부상에서 복귀한 만큼 마샬의 선발 역시 약간의 우려가 있긴 했지만 충분히 납득 가능한 수준이었죠. 리즈의 측면 공격을 의식한 쇼의 기용이나 지난 경기 핸더슨의 문제를 고려한 데야의 기용 역시 분명 일리 있는 선택이었습니다. 다만 단 한 자리, 오랜만에 선발로 복귀한 다니엘 제임스의 선발이 소샤르 감독의 조커 카드로 시선을 끄는 대목이었죠. 경기의 진행 방향을 놓고 볼 때 소샤르 감독이 다니엘 제임스를 기용하면서 얻고자 한 효과는 크게 5가지였습니다. 첫째, 리즈가 라인을 내리지 않고 매우 공격적인 축구를 하는 팀이기에 뒷공간을 활용할 스피드가 있는 제임스가 그 위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판단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둘째, 리즈의 맨투맨 마킹 시스템이 가진 취약점을 활용하기 위해서 유나이티드는 잦은 포지션 스위칭을 취할 필요가 있었는데, 레시포드와 함께 스쿼드 자원 중 좌우 측면 모두에서 가장 고른 활약이 가능한 제임스 카드는 분명 이런 스위칭 축구에 힘을 실어주는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셋째, 리즈의 수비 방식을 고려한다면 안으로 좁히는 유형의 선수보다는 바깥쪽으로 빠져나가서 측면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선수를 활용해야 공간을 만들어내기에 유리했기 때문에 직선적인 유형의 제임스가 그린우드보다 이 자리에 적합했을 것입니다. 넷째, 제임스의 활동량과 전방 압박 능력, 그리고 폭넓은 수비 가담 능력은 공격 시에 빠른 템포로 전환하고 돌격 앞으로를 외치는 리즈의 축구에 대한 측면 수비 보강책으로 그 가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5번째, 마지막으로 비엘사 감독이 제임스의 영입을 원하고 있는 만큼 제임스를 기용한다면
자신이 잘 아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만큼 더욱 신경이 쓰이기 마련일 것이고, 그만큼 리즈가 자신들이 주도하는 축구를 구사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는 고려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제임스는 이러한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해내면서 경기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펼쳤습니다. 유나이티드의 공격이 전반적으로 왼쪽으로 집중된 만큼 포지션 밸류 값으로 따졌을 때는 팀 내 3위의 준수한 수준 정도의 활약상이었지만, 이것을 50터치 기준으로 스케일 환산했을 때는 50번의 볼 터치당 41.1%의 PV 값으로 오히려 브루노보다도 훨씬 웃도는 활약을 보였죠. 그만큼 제임스의 플레이는 순도가 높았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뿐만이 아니라 제임스는 11.68km를 뛰면서 양팀을 통틀어 가장 많은 활동량을 보인 선수였죠. 보이는 장면들에서, 보이지 않는 장면들에서 제임스는 경기의 승리를 위하여 훌륭하게 헌신을 했습니다. 한편 리즈의 경우 앞서 언급했다시피 앞서 치러진 웨스트햄전 그리고 뉴캐슬전과 완전히 동일한 선발 명단을 들고 나왔습니다. 4-3-3 혹은 4-1-4-1이라고 볼 수 있는 이 선발 명단에서 골키퍼 장갑은 이안 멜리에가 손에 쥐었고, 백포라인은 에즈잔 알리오스키, 리암 쿠퍼, 루카 엘리, 스튜어트 델러스가 구성했죠. 수비형 미드필더론 붙박이 주전인 칼빈 필립스가 출전했고, 그 앞서는 마테우시 클리우와 로드리고가, 좌우 측면에는 잭 해리슨과 하피냐가 채웠습니다. 최전방에는 패트릭 벤포드가 출전했죠. 리즈의 일반적인 전술적인 특징을 놓고 본다면 리즈는 좌우 윙포드들을 넓게 활용하면서 수비 간격을 벌리고 좌우 메잘라의 전진을 통한 하프 스페이스 활용을 자주 구사하는 팀입니다. 그러다 보니 빌드업 과정에서 중앙을 거쳐 측면으로 나가는 방식의 빌드업이 주로 구사되는 팀이죠. 비엘사 감독이 맨투맨 마크를 기반으로 끈덕진 압박과 왕성한 활동량을 가진 팀을 만들어 놓았기에 중원 자원들이 넓은 활동 반경을 보이면서 공을 끊어낸 뒤 측면 자원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서 빠르게 수비 불균형을 유도하고 기회를 잘 잡는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에서도 선발 명단만을 놓고 볼 때 이런 운영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이 굉장히 자명했죠. 다만 문제였던 것은 리즈의 중원 자원들의 운동 능력이 크게 떨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리즈가 뉴캐슬전 이후 92시간을 쉬고 나왔고, 유나이티드는 셰필드전 이후 66시간을 쉬고 나왔기에 일반적이라면 리즈의 체력이 더 여유가 있었겠지만, 유나이티드는 셰필드전에서 이번 경기의 키맨인 맥토미니아 프레드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했죠. 그 결과 유나이티드의 엔진은 출력이 최대 상태로 쌩쌩하게 굴러갔는데, 리즈의 엔진인 클리우와 필립스, 로드리고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리고 경기 내내 클리우와 로드리고는 맥토미니아 프레드의 전진 상황에서 뒤늦는 모습을 보이면서 유나이티드에게 중원 싸움에서 패배하는 원흉이 되었죠. 양 팀의 향방을 가장 크게 가른 부분은 그래서 중원의 엔진 차이였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선수 컨디션의 문제를 넘어 경기의 흐름을 유나이티드가 확실히 휘어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달리 있었습니다. 그것은 솔샤르 감독이 비엘사의 맨투맨 마킹 시스템의 약점을 철저하게 파고들었다는 점이 있었는데요. 이번 경기의 선수 평균 위치에서 확인 가능하시듯 유나이티드는 경기 내내 선수들의 위치를 이리저리 뒤틀어가면서 상대 포메이션이 깨지는 상황을 의도적으로 유도했습니다. 선수들은 위치를 스위칭하는데 거리낌이 없었고, 공격수 마샬이 후방으로 내려가 빌드업 작업에 가담하거나 브루노가 측면으로 빠져나가고 린델레프나 메가이어가 공격 위치까지 깊게 침투하는 등 리즈의 대인 마킹을 역이용하기 위한 움직임을 경기 내내 수도 없이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뒤에서 기다리던 선수들이 침투하는 방식으로 활용하면서 연이은 득점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죠. 일반적으로 전술에서 불균형은 항상 수비하는 팀보다는 공격하는 팀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마련입니다. 약속된 포지션과 약속된 움직임으로 팀단이 수동적 대응을 해야 하는 수비 입장에서는 그 약속이 제대로 먹혀들기 힘든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이 절대 달갑지 않은 문제이죠. 그래서 현대 축구의 많은 팀들이 사용하는 수비 구성 방식은 조널 마킹, 즉 공간을 잡는 방식입니다. 선수들이 약속된 대응을 유지하고 자신의 책임 공간에 들어온 선수를 잡도록 하면서 최대한 불균형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베이스를 기초로 맨투맨 대인 마크를 부분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그런데 비엘사의 축구는 공간을 잡는 조널 마킹의 기초를 둔 것이 아니라 선수 개개인이 자신에게 약속된 선수를 잡는 맨투맨 마킹, 대인 마크의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대인 마크는 분명 수비 선수들이 어떤 선수를 잡아야 하는지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고, 자신의 전담 선수의 스타일 숙지를 확실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마킹의 효율을 끌어올릴 수 있으며 선수를 계속해서 쫓아다니기에 타이트한 압박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지만, 대신 그만큼 많이 뛰어야 하기에 체력 소모가 크고
포메이션이 깨지거나 간격이 벌어지는 등 대형 구성에서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며, 상대가 만약 스크린 플레이와 같은 방식의 작은 규모의 협업 플레이를 응수할 경우 마크맨을 놓치는 등 불안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매우 큰 방식입니다. 그렇지만 비엘사는 이러한 약점들을 그간 훌륭하게 보완해왔고 그만큼 전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다만 이번 경기에서는 선수단 전반적으로 저하된 운동 능력이 데인마크의 느슨함을 불러왔고, 그 느슨함이 유나이티드가 의도한 대로 리즈의 대형이 무너지는 형태로 다시 드러났으며, 그 결과 공간을 내주면서 많은 실점을 했던 것입니다. 경기에 대한 로이킨의 표현처럼 리즈는 용감했지만 멍청했습니다. 그 표현에는 리즈의 맨투맨 마킹 시스템이 스스로의 목을 억제했다는 문제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다만 비엘사 감독 역시 마냥 당하고만은 있지 않았습니다. 전반전 동안 쉴 새 없이 유나이티드 선수들의 더미 움직임을 따라다니다 정작 중요한 공간을 내주며 자멸하고 말았던 리즈가 행한 선택은 수비 위치에서 선수들의 대인 압박을 다소 느슨하게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전반전 동안 유나이티드가 미끼 공격수의 움직임을 통해 공간을 만들고 그 공간으로 침투하는 선수에게 지체 없이 공을 찔러주는 방식으로 경기를 운영했기에, 리즈는 여기서 수비수들이 상대 미끼 선수를 과도하게 따라나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대신 박스를 우선 틀어막으며 타협점을 찾고자 했죠. 그리고 동시에 해리슨보다 좀 더 위협적이었던 왼발잡이 윙포드 파피냐를 해리슨과 스위칭하며 왼쪽의 와이드한 공간을 더 깊게 활용하면서 유나이티드가 취하는 존월 마킹 시스템의 문제점을 파고들고자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왼발잡이인 해리슨은 중원에 가담하며 역방향 크로스로 돌파력에서의 아쉬움을 메꾸고자 했죠. 전반전 문제였던 중원에 대한 교체도 후반전 시작에 맞춰서 적절하게 이뤄졌고, 엔진이 제 기능을 하기 시작하자 리즈의 축구 역시 기세가 다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존월 마킹 시스템은 안정적이고 대형에 대한 붕괴가 적은 대신 치명적인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축구가 팀당 11명의 선수로 이루어진 스포츠이고 11명의 커버 범위로는 피치를 결코 다 덮을 수 없다는 점에서 시작하는 문제인데요. 때문에 존월 마킹의 수비 대형은 공간에 대한 선택과 집중의 전략을 취합니다. 가장 위협적인 중앙 공간을 우선 지키고 측면의 공간을 여유롭게 풀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예시죠. 비엘사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중원의 동력이 살아나면서 중원 싸움에서 승리하는 상황이 생기고 측면의 깊은 전진이 가능해지자 리즈는 파포스트 쪽을 노리는 깊은 횡전한 크로스를 여러 차례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러 장면들에서 굉장히 위협적으로 먹혀들었죠. 대인 마킹 시스템이었다면 크로스를 시도하는 측면 자원에 마크맨이 따라가서 그것을 막아 세웠겠지만, 존월 마킹을 택한 유나이티드는 측면의 선수에게 그만큼의 자유도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대전환의 반대편 선수에게도 그것은 마찬가지였죠. 비엘사는 이렇게 존월 마킹 시스템이 정적이라는 단점을 파고들었고, 그 결과 경기의 흐름을 상당 부분 되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결국 양팀의 전술 승부가 이 존월 마킹과 맨투맨 마킹의 승부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입니다. 소샤르는 맨투맨 마킹이 가진 동태적 불안정성을 완벽하게 공략했습니다. 마샬과 브루노가 미끼 역할을 매우 훌륭하게 수행했고, 맥토미니와 프레드가 그로 인해 만들어진 공간을 연이어 침투하면서 위력을 뽐냈죠. 경기 후 소샤르 감독의 맥토미니가 공격수로 뛴 적이 있었다는 언급은 이러한 자신의 전술 의도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반면에 비엘사 감독은 존월 마킹 시스템이 가진 정태적 편재성을 공략하여 이에 응수했습니다. 유나이티드의 수비 대형이 버리는 공간에서 다시 버리는 공간으로 공을 빠르게 휘두르며 빈틈을 노렸죠. 리즈의 뎁스가 유나이티드보다 얇았다는 경기 외적인 문제가 경기를 이른 시간부터 유나이티드의 승리로 이끌어서 그렇지, 리즈의 공격 그 자체는 굉장히 예리했고 또 효과적이었습니다. 이번 경기는 그래서 능히 현대 축구 전술을 이해하는 하나의 교보제로 삼을 수 있을 만큼 그 가치가 있었습니다. 승장 소샤르도 그리고 패장 비엘사도 상대 전술적 선택에 굴하지 않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축구를 뚜렷하게 관철했고, 그 과정에서 존월 마킹 시스템이 그리고 맨투맨 마킹 시스템이 갖춘 강점과 문제점, 그리고 그 각각에 대한 공략 방식이 굉장히 명확하게 나타난 경기였습니다. 이런 훌륭한 경기를 보여준 두 감독과 선수들에게 그만큼의 경기를 표하며 오늘의 리뷰는 여기서 마칠까 합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번엔 더 알차고 재미있는 유나이티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유나이티드 읽어주는 남자 정진이었습니다.